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을 자신의 조건으로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번에 최대 200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할 수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는 방공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전쟁연구소가 이에 대해 보도했고 군사평론가 콘스탄틴 마쇼베치도 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역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러시아의 여름, 가을, 슬라벤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도시권에 대한 공세가 돈바스에서 실패했다고 의견을 같이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무서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2026년 가을과 겨울에 또 한 번의 마지막 전략적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워싱턴 전쟁연구소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기회를 보았다고 사실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부족을 이용해 전쟁이 이로 인해 2027년까지 길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잠잠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크렘린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투를 계속할 전략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분석적 전망부터 오늘날 이미 언급되고 있는 미사일 관련 구체적인 수치까지 전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크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형성된 상황과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크렘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지 최대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 아래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시청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군사평론가 콘스탄틴 마쇼테치가 주목할 만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3년쯤부터 소모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소모전에서 승리하려는 계획은 두 가지 주요한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서방이 키이우에 보내는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차단할 수 없었다는 점과 중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의 예를 따라 서방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는 최소한 유럽이 군사 지원과 재정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이 있긴 하지만 방어전을 계속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결국 크렘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어떤 합의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주 동안 몇 차례나 바로 유럽이 전쟁을 계속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돈과 무기로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발언들로 그들은 사실상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 한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마셰베치가 쓴 것처럼 이런 소모전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는 또 한 번의 마지막 전략적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침략자는 러시아 연방에서 새로운 동원 단계에 대비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은 공개적인 동원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경제를 군사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지도부에 인사 변동도 단행했습니다. 상기시키자면 푸틴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와 유사한 부대의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했습니다. 즉, 그쪽에서는 이 구조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공중 전력과 드론 부문의 강화에 드론 부문에 정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셰베체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크렘린은 이미 현재의 전략적 입장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모전 전략하에서 자신들에게 매우 큰 비용이 드는 전쟁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자신에게 말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제가 말하자면 엄청난 규모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모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소모전이 이제 모스크바 자체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다면, 오늘날 매일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2022년이나 심지어 2023년에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소모시켜서 결국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모전이 이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모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아주 강력한 타격을 가해서 상대를 빠르게 충격과 공포에 빠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셰베체의 생각에 따르면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크렘린은 대규모 공세를 반복하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병력으로 대규모 공세 작전을 펼치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인원들과 어쩌면 새로운 장소에서 말이죠. 동원과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각 지역의 계약직 병사 모집을 강화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을 준비가 된 40만 9천 명의 러시아 남자들을 찾지 않으면 동원이 선포될 것이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의 56개 지역에서는 이미 계약병 본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병 모집책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리크루터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충분한 수의 러시아 남자들을 모집해서 전면적인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펜자에서처럼 될 수도 있죠. 그 장면들 기억나시나요? 다들 이미 잊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로 거리에서 남자들을 잡아갔지만 더 은밀하게, 더 국지적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인들은 그 장면들을 보고 그냥 잊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전쟁연구소의 전망은 우크라이나 분석가 마셰베츠보다도 더 강경하게 들립니다.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부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최대 요구에 굴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생산 노력을 바로 탄도미사일에 집중하는 것은 크렘린이 다가오는 겨울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즉, 바로 이번 겨울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가 지금 바로 탄도미사일 생산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ICW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부족을 이용해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거나 자신들의 최대 요구사항에서 양보할 필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전쟁이 2027년까지 장기화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소모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러시아군이 전장 전역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진격을 계속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인프라를 포격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과 서방의 지원 모두를 소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부족은 러시아가 다가오는 겨울에 우크라이나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는 의미 있는 협상의 지연과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ICW, ISW는 구체적인 공격 방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까운 몇 주 안에 키이우의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여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구역 강화 노력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계속. 이제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은 모든 예측을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의 설명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군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마데르 브로디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선박, 항공기, 지상 발사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한 차례 최대 200기까지 발사하는 일제 사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의 말에 따르면 적군은 한 번에 70기, 정확히는 77기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한 번에 일제 사격에 77기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하지만 마데르의 말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러시아 미사일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과 발사대,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자료는 실제로 이 생산 경쟁의 규모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의 정보에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매달 3차례에서 4차례의 복합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공격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드론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여전히 키우, 자포리자, 드니프로, 하르키우로. 이 도시들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단지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주요 미사일 무기 종류별로 보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GUR에 따르면 러시아는 생산 계획을 기준치에 110, 120%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을 아예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오닉스와 치르콘 미사일의 경우 올해 연간 생산 계획이 이미 8월 3일까지 모두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미사일 생산 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 계획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사용 전술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량뿐만 아니라 공격 시점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러시아는 5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낮 시간대에 우크라이나를 더 자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습 효과를 노리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준비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전술의 증거는 크렘린의 제트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7월에 러시아는 6월보다 5배 더 많은 제트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내연기관 드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모페드라고 부르는 그 샤헤드 드론들입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이미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요격 미사일과 드론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이 요격 드론들의 속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략 시속 300km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그 요격 드론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제트 추진 요격 드론들입니다. 이 제트 추진 요격 드론들은 실제로 러시아의 그 제트 드론들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더욱 우려스러운 위협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위성 군집인 라스벳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링크의 러시아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무선 기술 및 기술 고문인 세르게이 플래시 베스크레스노프는 이 스타링크와 유사한 네트워크가 배치된 후 러시아인들이 온라인으로 조종되는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스타링크를 이용해 러시아 상공에서 드론을 온라인으로 조종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에게 이런 요청을 보냈고 오늘날 러시아 상공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민간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괜찮아요.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그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만을 타격하는 것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현재로서는 스타링크를 러시아인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어떤 평화협정에 동의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바로 이 라스벳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위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조종되는 드론으로 우리 영토 전체를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성들은 스타링크 시스템을 완전히 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를 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 소장이 이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라스베 시스템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7월 31일까지 3월 말에 발사된 16개의 위성 20 궤도에서 실질적인 운용 그룹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각각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최소 2번의 통신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위성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통과할 때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2번씩 1시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이미 실시간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드론을 조종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적하며 타격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크렘린의 목표는 2027년까지 위성 집단을 292개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루 종일 우크라이나 영토를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런 위성을 거의 1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자체 스타링크와 같은 시스템을 발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모든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라스베트 시스템을 그들은 점차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플래시도 인정하듯이 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실제 문제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방어 상황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유일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패트리엇인데 이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시점부터 러시아가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의 정확한 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지 자체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최근 공군 보고서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몇 발의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몇 발이 요격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의 수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단 한 발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격 미사일이 단순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 자체도 미사일이 부족합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경우 동맹국들도 물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부족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체 보유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비축분을 이미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미사일들은 곧바로 미국 군대의 부족분을 메우는데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유럽에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조차도 아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필요해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KN-23과 KN-24 미사일로 이 미사일들은 전반적으로 탄착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7월에 크리비리우 근처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민가에 떨어져 한 가족 전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서 무려 15km나 벗어나서 그 주택을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이번 격화의 규모와 성격을 확인하며 8월 11일 밤에 있었던 또 다른 공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헤르손과 하르키우에서는 변전소가 공격을 받아 정전이 발생했고 도네츠크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미콜라이우주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외에도 우크라이나에는 120대가 넘는 드론이 날아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제트 추진 샤헤드 드론이었습니다.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 탄도미사일 생산 확대, 북한 무기 도입, 동원 준비 등 이 모든 것은 모스크바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격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 압박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격 위협이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8월 5일에 지방 당국에게 겨울철 대비 계획을 미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주요 과제 중에는 중요한 인프라 보호, 필요한 수량과 품질의 대피소 확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은 분명히 힘들겠지만 둔법가들의 말을 믿는다면 크렘린에게도 이번 겨울이 마지막 전략적 승부수이 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그들의 역량이 크게 줄어들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모전도 이제 크렘린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그들이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봄이 오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거의 항복문서에 서명하도록 만들겠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머리에 재를 뿌리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환상 속에 사는 것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곧 미사일이 다 떨어질 거라고. 러시아에 미사일이 10개, 20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미사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부 부국장이 말했듯이 미사일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안타깝게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생산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획보다도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최대한 공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꼭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장밋빛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바로 스폰서십을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후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